이란 게 항상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살펴봤던 논리, 참 거짓으로 이제 결과를 갖다가 결정했던 논리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확실하죠. 참, 거짓. 딱 두 가지 결론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결론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명제들이었죠.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고전적인 논리학에서는 정확한 추론만이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이 명확하고요. 그게 맞거나 틀리거나. 그래서 그런 게 늘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흑백 논리, 뭐 참 거짓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실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된 지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런 방법으로 푸는 게 이제 맞는가? 물론 이제 뭐 100% 확신할 수 있는 명제들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명제가 사람은 죽는다. 뭐 이런 명제일 텐데요. 그런 거를 이제 떠나서 조금 어느 정도는 우리 일상에서 뭔가 정말로 100% 확실한 결과가 주어지는 경우가 꽤나 많지 않거든요. 뭐 매일매일만 봐도 이제 기상 예보 같은 것들이 있죠. 뭐 거기서 이제 비올 확률이 100%입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죠? 그런 것처럼 항상 이제 어느 정도의 우리가 관심 있는 거를 이제 일단 가능성을 주죠. 예를 들면 뭐 비가 온다. 왜냐면은 비가 오면은 뭐 그게 조금 대비를 해야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요. 뭐 비 안 올 확률로 주어지는 경우 거의 못 보셨죠? 근데 이제 항상 그런 확률이 주어졌을 때 반대급부를 생각해야 되죠. 비가 그러면 얼마나 안 오는데. 또는 이제 장마 기간에는 이제 비가 안 올 가능성에 대해 또 이제 관심이 가져지는 기간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뭄이나 이럴 때는 오히려 더욱더 비가 오길 바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고 믿을 만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정보의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보의 부족이죠. 그래서 정말로 100% 확실하게 알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불확실함을 느끼고요. 그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두려움까지도 느끼는 경우도 생겨요. 뭐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면요, 그 결정대로 진행이 딱 되면은 그건 이제 100%가 되는 거거든요. 뭐 이거는 웃긴 예시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면요, 또 이제 교류가 있을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 가운데 이제 감정 교류하는데 확신을 계속 얻어가는 거죠. 내가 어떤 걸 해보고 저 사람이 어떤 걸 또 해보고 그랬을 때 이제 반응을 막 잘해준다. 막 90% 정도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 만나볼래? 이렇게 했을 때 오케이 하면 이제 그 90%의 불확실성이 100%가 되는 거죠. 아, 맞구나. 저 사람도 나를 관심 있어 했구나. 근데 이제 그 90%는 내가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제 거절하면 그게 갑자기 0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불확실한 지식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내가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주식 같은 투자 같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보고 막 이런 걸로 저희가 막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이 그래서 뭐 오를 거야, 내릴 거에 대한 판단을 해요. 그러면 오르는 거에 배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배팅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뭐 전 잘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판단하에 이제 나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100%의 확신을 갖진 못해요. 절대 그런 건 못할 거고, 그랬을 때 뭐 장시간 이제 투자를 하고 기다려 보면은 그 방향이 이제 그 투자자들의 이제 거래 그리고 그 심리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뭐 주식 가격이 오른다 또는 내린다로 이제 결정이 되면은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후에는 확인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한 달 동안은 올랐는데 막 6달 지나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내렸다. 뭐 그러면 이제 기간에 따라서도 그 참 거짓이 바뀌는 거죠. 그 결과가.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출근이나 퇴근, 뭐 퇴근은 좀 이제 여유로우니까 출근 같은 경우에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을 가지고 다닐 때도 꽤 있고 이제 대중교통을 탈 때도 많이 있는데 이제 대중교통을 탈 경우에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버스가 그 시간에 딱 맞게 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마을버스를 처음에 이제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종점 바로 다음 정류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저 버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아침 7시 반에 딱 저희 정류장에 딱 오거든요. 그거 못하면 이제 뭐 한 38분인가 9분? 8, 9분 정도의 배차 간격인데 근데 이제 29분에 도착을 했는데 한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차에 미리 갔던 거죠. 이제 배차 간격이 맞춰서 내려오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종점이랑 가깝다 보니까 빨리 출퇴근 시간이라 간 거기도 한데요.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안 맞춰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이 제대로 발생할지 제대로 발생하지 않을지도 이제 굉장히 부족한 거죠. 여기서는 뭐 당연히 버스 회사에서 제공한 지식은 정확한 지식이었다 하더라도 그 운전기사분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 정보의 부족으로 이제 그런 뭐 10분 정도에 더 기다려야 되는 결과가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확실한 정보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고 그 불확실함 안에서 뭔가 갈팡질팡을 하게 되는 건데 불확실한 지식이라고 해서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불확실함으로 놔둘 것이냐 보다는 조금 더 이제 불확실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확실의 방향으로 가는 지식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좀 더 미래를 바라보는데 불확실함을 제거하고 살아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뭐 물론 그건 선택적인 거긴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이제 불확실한 지식, 그러니까 지식의 표현과 추론에서 마지막 단계 이제 불확실한 지식마저도 우리는 활용을 해서 좀 더 잘 예상을 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약한 인과성의 지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식이 이제 약한 인과관계나 애매한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이제 우리가 불확실한 지식이 얻어지죠. 그래서 뭐 이제 부모 자식 관계에도 못 믿거든요. 이제 뭐 저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런 거죠. 뭐 밥 먹어라 이렇게 하시면 이제 네 나갈게요 하고 저는 이제 다른 거 하다가 이제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있어서 저에 대한 신뢰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제 뭐 내가 오라고 했을 때 100% 온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과관계 또 연관관계 강도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의 저 말은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또는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결정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인과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제 매저하느냐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확신도라는 이제 팩터가 있거든요. 인덱스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좀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표현들을 보시면요. 굉장히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이제 언어로서는 계속 활용되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치화시켜서 이제 적용을 시킨 건데요. 그래서 던킨이라는 사람이 이제 1994년도에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용어들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확신도라는 개념으로 이제 표현을 한 값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구간의 값으로 표현을 하고 마이너스 1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개념이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거짓으로 보시면 되고요.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떤 명제에 대해서 참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봤던 그 논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논리들은 딱 요 두 개만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애매한 지점들을 갖다 이제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1은 이제 definitely 절대 아니다. 1은 확실하다. definitely.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어떤 사건 또는 어떤 게 일어날 거에 대한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확실한 정도를 나타내고요. 이제 almost certain 정도를 갖다가 이제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거의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not을 붙이면 이제 않다에서 마이너스 방향, 그리고 not이 안 붙으면 그럴 것이다 해서 플러스 방향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아닐 것이다. 그래서 probably not, 그리고 probably 아마 그럴 것이다. 어쩌면 아닐 것이다. maybe not, 어쩌면 그럴 것이다. maybe not, maybe. 그래서 0.4 정도. 방금 건 0.6 정도였고요. 그리고 unknown,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불확실한 지식이란 거죠. 결국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제일 불확실한 지식으로 볼 수 있는 케이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2부터 0.2 정도의 확신을 주면은, 확신도를 주면은 그건 그냥 모른다. 반대 반. 그러니까 50% 50% 그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일기예보 같은 경우도 보면요, 뭐 60, 70% 비가 온다, 뭐 20, 30% 비가 오지, 뭐 비가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 50%로 그 수치를 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예보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동전을 던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반반이잖아요, 그쵸? 아무튼 그런데요. 뭐 그런 확신도를 이제 이런 확신도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새로운 지식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명제들에 대해서 그 확신도가 존재할 때 새로운 명제에 대한 확신도를 갖다가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참 거짓 또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럴 것이다, 어느 정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확신도가 부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도를 이제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위에서 A이면 B가 참이고 A가 참이면 B가 참이다 해서 이제 그 아마 함의 제거 규칙이었을 텐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얘가 참이고요, 얘가 참이에요. 그러면 얘가 참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참이기 위해서는 B가 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확신도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켜가는 게 타당하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요 추론 규칙들도, 그러니까 확신도를 통한 이제 추론 규칙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이면 B다라는 명제에 대한 확신도가 뭐 0.8 정도 있는 거예요. 그 A에 대한 확신도가 0.6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참거짓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확신도로 나타내는 거죠. 이 확신도는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확신도의 약자를 갖다가 certainty factor 발음은 잘 모르겠네요, 저도. CF 이렇게. 그래서 0.8과 0.6의 두 가지의 확신도가 이제 A이면 B다. 그리고 A에 대한 확신도, 명제에 대한 확신도가 주어졌을 때 그럼 B에 대한 확신도를 어떻게 줄 것인가? 여기서 이제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일 때 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두 개가 확신도가 참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또는 어떤 한 방향으로 갔을 때 그 방향에 따라서 B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 B도 어느 정도
0.6이나 0.8 정도의 확신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예요. 이게 A면 B다. A가 참이다. A면 B가 참이다. A가 참이다가 100% 확신되는 요 경우는 B가 100% 확신인데요. 그래도 A면 B다가 어떤 0.8 정도의 확신 그리고 0.6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된 근거는 분명 기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확신도인 B의 확신도를 구하는데 근거가 있어서 계산이 이미 되어 있던 애들보다 얘가 더 확신되는 경우는 있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확신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 두 확신도에 곱을 줍니다. 그럼 이 곱하기라는 개념이 0과 1 사이의 숫자로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0.8 곱하기 0.6 하면 이 둘의 확신도보다는 작지만 그 방향의 확신도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그러니까 참인 쪽의 확신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B 자체가 얘네 둘을 근거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얘네 둘조차도 확신이 100%가 아닌 상황인데 어떻게 B가 100% 확신하는 상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이 둘보다 더 넘어서 확신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얘네의 근거에 나온 확신인데 근데 얘네도 불확실한데 얘가 얘네 둘보다 더 큰 확신을 갖는다? 그건 이제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를 하면 0과 1 사이의 값이 곱해지면은 그 두 값보다도 더 작아지는 게 이제 그 소수점 0과 1 사이에 있는 수치들의 이제 계산 특징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와서 곱을 취해서 새로운 B의 확신도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만한 리즈너블한 이제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신도를 구하게 되는 거를 한번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몇 개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A and B이면 C다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다. 그럴 때 C. 그냥 참거짓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니까 이 전체는 참이죠. 근데 이 전체가 또 참이 되려면 C도 받는 입장에서 참이어야지만 이 전체가 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참인 거죠. 위에서 하나 놓고 간 게 있는 것 같은데 요게 1이고 얘가 1이면 얘가 1이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100% 확신이면 얘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이 결과가. 요 다음에도 요것도 그렇게 될 텐데요. 근데 이게 이제 확신도로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요. 얘가 만약에 0.5고요. 얘가 0.7, 얘가 0.6 정도 된다.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러면 요걸 한번 볼까요? 얘네 둘은 요 안에 포함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0.7, 0.6 이렇게 확신도가 결합돼서 요 앞에 존재하게 될 텐데 AND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해 보면요. A and B가 있으면요. 참참참거짓 거짓참 거짓거짓 있을 때 요걸 요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A, B가 있고 A and B가 있으면요. 얘는 참 거짓 거짓 거짓이잖아요. 뭐의 영향력이 더 세죠? 거짓의 영향력이 더 세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확신도가 낮은 쪽의 영향력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확신도에 곱하기 요 결합 확신도를 이제 해주면 이제 C의 확신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앞의 개념처럼 이 둘의 확신도보단 얘가 낮아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면 A랑 B의 확신도 중에 낮은 쪽 미니멈 값의 확신도를 대표로 내보내 가지고 확신도의 계산에 이제 기여를 시키는 거죠. 왜냐면 AND라는 연산의 특징이 뭐였어요?
거짓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거짓이니까 그 마이너스 방향이 좀 더 강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러면 0.5 곱하기 미니멈 값이니까 0.6이죠. 여기 0.3이 돼요. 근데 만약에 A 값이 들어간다. 그러면 0.5 곱하기 0.7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작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좀 더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게 크거나 작거나 막 그러면은 만약에 뭐 작은 게 예를 들어 만약 이게 그냥 0.6이 아니라 0.25 정도 됐다고 쳐봐요. 0.25 좀 극단적이긴 한데 그러면 요 정도 되려나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아니죠. 요걸 볼 필요는 없고 요게 0.25 정도면은 0.7이 대표로 나가면 0.3은 얘보다 더 높은 확신도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냥 0.3일 때 그냥 0.6이었죠. 0.3이 아니라 그냥 낮은 쪽의 확신도를 갖다가 대표 주자로 내세워서 그냥 곱의 연산의 이제 결과로 낸다. 그래서 C의 확신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O와 그래서 A or B이면 C, A, B가 true다. 그러면 이제 C가 true다. 요건 이제 요게 참이고요. 요게 참이고 요게 참이면 얘 참이니까 어때요? 전체가 참이죠? 얘가 참이고 이 전체가 또 참이라고 하니까 C는 당연히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00% 확실할 땐 이렇게 되지만 이제 확신도를 만약에 이렇게 두면은 아까처럼 그냥 이것도 0.7, 0.5로 하죠. 이것도 5였죠. 0.7, 0.6이라고 할 때 요번에는 5어 연산의 특징을 보면요. A, B, 참, 거짓, 참, 거짓. 5어 B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은 그냥 참이었고요. 둘 다 없을 때만 F. 그러니까 참의 영향력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 참인 쪽 얘의 영향력이 커져서 둘 중에 큰 값 0.7이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5와 연산의 특징으로 인해서 이 값이 참의 방향으로 유도가 됐었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보수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5와 연산이 포함된 경우 계산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연습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요. 예제죠, 예제. 그래서 하늘이 맑고 요게 A 그리고 기상예보가 이제 막다라고 나왔을 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뭐 나는 이제 선글라스를 낀다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에 대한 확신도가 이제 여기 있죠. 그 A에 대한 확신도는 0.9고요. 그 기상예보가 맞다가 이제 0.7 그리고 요 전체에 대한 확신도가 0.8이에요. 그래서 다시 써보면 A and B이면 C가 0.8 그리고 A에 대한 확신도가 0.9 B에 대한 확신도가 0.7 그럼 이제 얘는 C잖아요. C에 대한 확신도 얼마냐? 그럼 이거는 이제 요거에다가 그쵸? 요 둘 중에 미니멈 값 0.7 87에 56이니까 0.56이 되겠네요. 그래서 0.56 정도의 확신도를 내가 이제 그러니까 하늘도 맑고 기상예보도 맑다고 나오면 예상을 하면은 그러니까 현재와 이제 미래에 대한 예상을 둘 다 이제 정보를 얻었을 때죠. 내가 그 선글라스를 껴야겠다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 조금 더 들게 되겠죠. 이게 아마 그 책들이 인공지능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교과서 예제로 발췌하다 보면은 이게 뭐 영어 교재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날씨가 맑고 그 기상 예보가 맑다고 해서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챙기진 않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이제 이 예제가 좀 받아들여지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예제를 처음에 이제 강의노트 만들고서 저희 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한번 그 광화문 광장에 점심 때 나가봤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선글라스 많이 끼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드문드문 보이시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그런 문화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저희 회사에 이제 동료분들 중에 이제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날이 맑은 날 선글라스 낀 채로 출퇴근하거나 뭐 점심 먹고 산책할 때 그러면은 좀 오버이려나요? 라는 이제 후배 직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느낀 거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유학을 하셨더라고요. 좀 장기간 어렸을 때부터 사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그 선글라스를 맑은 날 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눈 보호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이 예제를 보여드렸더니 자기는 이거 되게 좋은 예시 같다라는 거죠. 뭐 분야는 다른 분야여서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고 이제 이런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게 이제 책에 나왔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명제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글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이제 문화권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이런 예제는 뭐 이제 원서 같은 거 이제 보시다 보면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뭐 참고로 이제 그쪽 문화를 살펴보시면 이 책을 만든 저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찾아보시면 좀 더 이제 명쾌해지실 것 같다는 그냥 생각이고요. 한번 나중에 그냥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렸고요. B번도 이제 5월 연산을 다시 한번 보면은 뭐 하늘이 뭔가 흐리고요. 기상예보도 이제 비가 온다고 되어 있을 때 그 우산을 챙긴다. 이건 이제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죠. 이거는 또 이제 영국 사신 분들이 좀 우산을 왜 챙기지?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챙겨야 되죠. 그래서 이 전체 CF A 오어 B이면 C다의 확신도는 0.9 여기 이렇게 나 있고요. CFA는 0.6 그리고 CFB는 0.8이네요. 그래서 CFC는 얼마인가? 그래서 요거 전체 확신도 곱하기 이 둘 중에 이제 맥시멈 값이죠. 그래서 0.8. 여기서는 얘가 A의 확신도보다 높게 나오긴 했는데 그 5어 연산의 특징이 더 확신이 있는 쪽으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얘보다 높아도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게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요 전체가 참이 되잖아요. 얘가 참이라면. 그죠? 참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확신도가 계산이 된다. 그래서 우산을 챙길까 말까에 대한 결정 또는 이제 선글라스를 챙길까 말까에 대한 결정을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기상 상황 그리고 기상청에서 예보한 기상 상황에 그런 두 가지 확신을 조합해서 어떤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을 때 그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이제 복잡한 게 있는데요. 위에서는 두 가지의 확신도가 방향이 같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반대일 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동일한 사실을 추론을 했어요. 근데 확신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근거로 B에 대한 확신을 한 거와요. C를 근거로 B에 대한 확신을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A이면 B 그리고 A 요거의 확신도로 위에서처럼 이제 처음 봤던 거죠. B에 대한 확신도를 가졌고요.
C면 B 그리고 C에 대한 확신도를 가지고 B에 대한 확신도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럼 이게 하나는 CF1, 하나는 CF2죠. 동일하게 CF1과 CF2는 그 B에 대한 확신도인데요. A에 대한 결합되어져 나온 확신도의 수치에 따라서 이 두 개가 달라질 가능성이 더 높죠. 같기보다는요. 뭐 같으면은 그냥 CF1이랑 CF2가 같으니까 그냥 B에 대한 확신도를 그냥 그걸로 쓰면 돼요. 그건 문제가 없는데 두 개가 다른 경우가 이제 그러면 이걸 갖다가 두 가지 방향으로 정보를 이제 B에 대한 확신도를 가졌는데 그럼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두 개가 확신도의 방향이 같을 때고요. 요 두 개는 이제 양의 방향으로 같을 때, 얘는 음의 방향으로 같을 때인데 얘가 문제예요. 그러면 방향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확신도가 음수이거나 또는 두 번째 확신도가 음수이거나 이건 이제 풀어 쓰면은 이거예요. CF1 그리고 요거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양수고 한쪽만 음수일 때 두 개의 확신도의 방향이 다른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은 얘 두 개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서 그러니까 1번 둘 다 양수일 때 그러면 결합 확신도 그러니까 B에 대한 확신도를 갖다가 이 두 개를 가지고 결합해서 확신도를 구할 때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그런 거죠. 풀어서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양수니까요. 아니 둘 다 양수라는 거는 B의 확신이 양수 방향인 거 확실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쵸?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죠. 둘의 확신을 그냥 확신도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양수의 방향이니까 둘 다 이제 확신해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양의 방향으로. 근데 두 개의 확신도를 합쳐버리면 CF1도 0과 1 사이겠죠? 양수라면. 그리고 CF2도 이렇겠죠. 그러니까 일반화시켜서 보려면 CF1 더하기 CF2는 2까지도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절충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CF1과 CF2의 얘도 양수이지만 얘만큼 정도는 빼주자. 얘는 결국엔 어차피 CF1, CF2보다 작으니까 막 이게 음수까지 갈 정도의 그 감소시키는 영향력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세 번째도 이제 CF1, CF2가 둘 다 음수일 때 얘는 CF1 더하기 CF 그쵸? CF2 곱하기 1 플러스 CF2예요. 1이죠? 제가 잘못 썼네요. 아까 여기도 죄송합니다. 근데 뭐 뒤에는 요건 잘 썼는데 근데 이건 CF1 더하기 CF2 더하기 CF1 곱하기 CF2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음수잖아요. 그래서 음의 방향이라서 마이너스가 이제 CF1 더하기 CF2를 하면 둘 다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까지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냥 어떤 값이 막 0.9, 0.9, 마이너스 0.9씩 나왔을 때 마이너스 0, 1.8이 돼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두 개를 곱한 거를, 근데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둘이 곱해주면 양수잖아요.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갔던 거를 이렇게 살짝 끌어올려주는, 그래서 마이너스 1 안쪽으로 들여오게끔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서로 방향이 다를 때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는 한 앞에 있는 게 이제 음수고 뒤에 있는 게 양수일 때, 이때 CF가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쵸? 네. 근데 이건 생각해 보시면 두 개가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면 분자의 요걸 보시면요, 강한 쪽의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CF1이 0.8, CF2가 뭐 마이너스 0.3이다. 그러면 이건 0.5가 되면서 이 전체의 방향은 그 플러스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둘의 방향이 반대로 나왔다는 거는 B를 더욱더 한 방향으로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거 있죠. 그래도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만 얘가 얘를 이긴 만큼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약간 거기를 줄여야 된다. 근데 그 줄이는 거를 요번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나눠줌으로써 약간 그 값을 갖다 조정시켜주는 거죠. 근데 요 1-요걸 보면요, 둘 중에 작은 거는 당연히 음수인 거가 돼요. 그러면 요 전체 결과는 항상 음수일 수밖에 없고, 음수 곱해지면 양수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0. 몇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얘 값이 1 플러스 알파인데 얘는 1. 몇몇몇이 되는 거죠. 알파가 0과 1 사이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CF1, 2 둘 중에 이긴 쪽의 방향이 돼요. 그러면 이 전체는 전체 값은 요 부호를 따르지만 이것보다는 값이 플러스인 방향, 그러니까 1. 몇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양방향으로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좀 더 그 한쪽 방향으로 더 가는 거를 갖다 좀 보정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보면요, 얘는 이제 둘 다 양수죠. 그래서 CF 결합된 확신도는 CF1 더하기 CF2 빼기 CF1 곱하기 CF2 한번 C까지 써보면서 계산해보면 0.3 빼기 0.7 곱하기 0.3, 그래서 1 빼기 0.21이네요. 그래서 0.79가 되겠네요. 네. 두 번째는 반대죠, 부호가. 그러면 얘는 CF1 더하기 CF2 1 마이너스 미니멈 CF1 CF2, 그래서 0.9 더하기 마이너스 0.6에 1 빼기 미니멈 0.9 마이너스 0.6, 여기다 와서 계산을 해주면 위에는 0.3 되죠. 그리고 아래는 1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6이 작은 수니까요. 여기는 항상 음수밖에 결과가 안 나와요. 1.6이죠. 플러스 해주면 0.3, 그래서 뭐 16분의 3 정도 나오겠네요. 소수점 계산까지는 그냥 안 할게요. 요건 CF는 둘 다 음수니까 CF1 더하기 CF2 더하기 CF1 곱하기 CF2, 그래서 이 마이너스 0.4 더하기 마이너스 0.2 더하기 마이너스 0.4 곱하기 마이너스 0.2, 그래서 마이너스 0.6 더하기 428인데 0.08, 그래서 마이너스 0.5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그 확신도라는 그 인덱스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이제 더 막 이거는 이제 확률 수업을 다 들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전할 파트는 이제 확률을 통한 규칙의 불확실성 표현이에요. 그래서 확률 자체가 이제 발생한다 안 한다를 갖다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게 확률이잖아요. 뭐 0.6이면 10번 중에 6번 정도로 그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그 확률을 통해서 어떻게 불확실성을 표현하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까 이제 버스 예시를 드렸는데 만약 10번을 제가 이제 갔을 때 딱 29분에 도착했을 때 10번 갔을 때 6번 정도 타고 4번 정도 못 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60%밖에 그 시간에 못 한다면 더 일찍 가야 되는 게 맞죠. 한 2, 3분이라도 일찍 가서 그러면 이제 9번 중에 10번 중에 9번을 그 시간에 탈 수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시간에 오면은 거의 이제 탈 수 있구나. 그래서 내 불확실성을 이제 줄이는 거죠. 줄이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반복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 근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확률을 계산하는데요. 수학적인 확률로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보통 많이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확률 계산할 때는 결국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 이벤트, 어떤 사건의 발생 가능성은요. 우리가 보통은 데이터를 근거해서 그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을 그 확률을 구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얻어지는 그 확률들 있잖아요. 그건 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기상예보, 비가 온다 안 온다에 대한 y값 뭐 0부터 100% 사이 되는 거는 당연히 뭘로 예측을 하겠어요? 가능성을 제시하겠어요. 뭐 습도, 온도, 그리고 그런 상황에 고기압, 저기압 뭐 이런 게 있을 때 예전에 어떤 그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건 다 어떤 확률이에요? 어떠한 조건 하에 그게 발생할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을 통한 규칙의 불확실성을 이제 표현해 볼 때는 항상 그 우리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이벤트, 어떤 사건 또는 뭐 여기서는 증거라고 나와서 이제 좀 반대의 얘기가 나는데 이 이는 이 이가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 이는 그 조건으로 들어가게 될 이에요. 에비던스 증거니까 이러한 증거 하에 내가 예상하는 가정이 얼마나 발생될 것인가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항상 확률을 갖다가 이제 불확실성을 갖다가 측정을 할 때는 그 확률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를 좀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딱 그 정도에서 확률을 갖다가 네, 이제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제 뭐 기회 되실 때 확률 통계 같은 것들을 좀 이미 아마 뭐 인공지능 관련 수업을 들으실 정도면 확률 통계는 어느 정도 친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더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한 그 지식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부정확한 언어로 인한 불확실한 지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식이 이제 보통은 컴퓨터한테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게 결국에 인공적인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능은 사람이 원래 이제 하고 있는 거라고 했었죠. 우리는 지능을 어떻게 구현을 하나요? 대부분 이제 의사소통 같은 것들로 하죠. 뭐 머릿속에 0101이 컴퓨터처럼 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언어를 갖다 이제 자연어라고 해요. 자연어를 하는데 그런 자연어에는 굉장히 막연하거나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할 때도 그런 거 많아요. 뭐 아니면은
과제를 하실 때 아니면 조별 과제를 하실 때 뭐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까지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이제 신입들밖에 없죠. 그래서 거의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 되면 미리 연락드릴게요.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죠. 아니면 친구들끼리 이제 약속을 잡을 때 너 토요일날 뭐 오후에 시간 돼?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돼 라고 반응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될 것 같아는 뭘까요? 그러니까 약속을 딴 게 잡힐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너와의 약속이 이제 잡히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순간을 이제 피하겠다 이런 건데, 요즘에 저도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지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도 보면은 막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 안에서 잘 보시면 되게 확실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 되게 바빠지고 힘들어지는 게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공개를 해서 만약 몇 월 며칠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니까 오십시오 했는데 그 전날까지 세팅이 안 되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죠. 다음날 행사가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무조건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확실한 정보를 제공했잖아요. 몇 월 며칠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좀 확실한 용어는 뭐 공식적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서요. 뭐 시험 며칠 날 볼 거예요. 뭐 이럴 때 봐야죠. 그날 봐야죠. 근데 그날 안 오면 안 되고 그날 이제 시험이 진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모호한 용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정확한 언어로 인한 불확실한 지식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기량이 큰 차는 비싸다라는 지식이 있다고 예제를 들면은, 그럼 이제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시대마다 또 다릅니다. 뭐 예전에는 2000cc가 엄청 배기량이 큰 차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낮은 차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근데 이조차도 저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지식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가격 자체도 이제 얼마나 돼야 비싼 거야 라고도 이제 배기량이 크다와 비싸다의 차이가 있겠죠. 뭐 누군가는 참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막 뭐 그냥 월급을 받아서 사는 사람으로서 월에 일정 금액 이상이 투입이 되는 차량은 못 살 거 아니에요, 그쵸? 내 생존을 뛰어넘는 금액을 가지고 이제 차량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편의를 누리는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정말 이제 부자이신 분들은 뭐 그냥 뭐 1억, 2억 되는 차도 이제 타시잖아요. 그런 걸 이제 길거리에 지나가는 걸 볼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럴 때 그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비싸다고 보여지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엄청 뭐 비싼 정도는 아니잖아. 사용할 수 있지. 그래서 보통 자주 예시로 재밌게 그냥 이제 떠돌아다니는 것들 중에서 어떤 운동선수의 연봉을 보고요, 이제 그들에게 뭐 어떤 차는 얼마 정도로 보이나, 아니면 뭐 어떤 햄버거 하나는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이제 보이는가, 일반적인 평균적인 급여를 이제 버는 사람들 기준으로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재밌자고 하는 얘기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용어가 되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컴퓨터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왼쪽은 자전거고요, 오른쪽은 오토바이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전기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라는 용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자전거인가 아니면 오토바이인가, 그래서 뭔가 사고가 났을 때도 이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어떤 걸로 이제 취급이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안 하려면 얘만의 규정이 또 따로 생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많이 발생되어지는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개념이나 범주가 항상 이분적이지는 않잖아요. 이분법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 앞서 다뤘던 논리에서 그 확신도를 봤었던 거랑 똑같이 앞서 다뤘던 논리는 일반 집합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로 원소가 이제 어떤 집합에 속하게 되는데 얘는 이제 자전거에도 어느 정도 속하고 오토바이라는 좀 더 빠른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속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완전 원동력으로 이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좀 밟으면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힘을 어느 정도는 줘야 된다는 개념 안에서는 기존 자전거랑도 똑같은 영역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집합은 한 원소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키가 크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 집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을 넘어서면 키가 큰 거고요. 넘어서지 않으면 키가 작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179 정도 된다. 저는 179가 굉장히 큰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제 친구들 보면은 179면 이제 뭐 보통 본인을 180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되게 막 자기는 아쉽다 막 이러는데 정말 혼내주고 싶은데 제가 딱 73이거든요. 뭐 그냥 불편하지도 좋지도 않은 그냥 애매모호한 키인데요. 어디 가서도 막 크다고 한 적도 없고요. 작다고 한 적도 없고요. 그냥 중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유전적인 거니까 뭐 어떤 비하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꽤 큰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뭐 가까운 일본만 가도 그렇고요. 되게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막 되게 약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키에 대한 좀 불만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막 뭐 자격지심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고, 제가 한 번 이제 대학원 때 학회 딱 한 번 유럽을 가본 적이 있는데 학회 때문에 한 번 더 가고 싶은 지역인 것 같긴 해요. 기회가 되면. 근데 동기가 4명이 있었는데 한 형이 이제 키가 180이 넘었고 막 엄청 큰 건 아니지만 또 그냥 둘이 있으면은 되게 형 키 부럽네요 막 이런 순간이 있을 정도로 좀 저한테는 되게 키가 크다고 느껴졌던 형인데요. 그 형이랑 이제 학회가 스위스에인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말도 안 되게 이제 교수님께 비행기 값을 대주시는 김에 이제 저희는 한 달 정도를 여행을 다니면 안 될까요 하고 이제 한 달 동안 여행을 했어요. 유럽 여행을 남자 넷이서. 그때 경유지가 제 기억에 노르웨이였나 그랬는데 거기 이제 경유를 하면서 그래도 한 6, 7시간 정도 있길래 공항 나가가지고 좀 이제 근처 가서 이제 좀 막 유럽은 그런 거 이쁘잖아요. 좀 뭐라고 하죠? 약간 우리로 치면은 그냥 작은 하천 같은 것들 막 이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시장도 있고 해서 갔는데 이 형이 멀리서 보면 꼬맹이로 보일 정도로 사람들 키가 거의 190 넘는 게 일반적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집단을 가면은 요 키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막 2m가 넘는 게 큰 키고 막 이런 경우가 되면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게 참 이게 애매한 집단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애매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퍼지 집합이란 개념이 있어서 이거를 소속도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요 정도 있을 때 크다라고 속할 정도 그리고 작다라고 속할 정도 둘을 합쳐서 1로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요 정도는 웬만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한 크다고 볼 가능성이 한 30% 정도 되는,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크다고 말은 못하는 그런 수준인 거고, 아까 그 형 같은 경우는 이제 180 한 4,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크죠. 근데 웬만하면 이제 소속도가 1에 가깝죠. 그러니까 크다에 가까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크다고 말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멤버십이 이제 어느 정도 유연하게 이제 분포가 되게끔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가 있어요. 어떤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거기에 대한 그 음식의 맛과 그런 평가로 이제 팁을 주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문제이기 때문에 팁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서비스가 나쁘거나 그러고 음식 맛이 진짜 뭐 좀 최악이에요. 그러면 이제 팁을 당연히 주더라도 이제 낮게 주겠죠. 뭐 안 주거나. 그리고 서비스가 좋으면 그냥 팁은 그냥 평균적으로, 왜냐면 이제 음식 맛이 안 좋아도 그냥 친절하신 서빙해 주신 분이 잘못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 요리사분의 음식 솜씨를 탓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팁은 보통 이제 그 웨이터 분께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좋고 그리고 음식값이 맛있으면은 그냥 이 좋은 거 정도를 넘어서 굉장히 높게 팁을 드릴 수 있다. 팁 관련해서도 제가 기억이 있는 게요. 그 한 2년 정도 됐는데 미국을 처음으로 한번 어떻게 기회가 돼서 놀러 갔었는데, 뉴욕을 갔는데 이제 저도 이제 팁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그런 거예요. 거부감까지는 아닌데 이거 꼭 줘야 되는 건가? 막 거부감일 수도 있겠네요. 미국 물가가 비싸니까. 그런데 그 우리나라 그냥 좀 그 택시 부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제 이동하는 그런 좀 이제 어플로 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앱이 있는데 이제 타서 불러서 타서 이제 도착지에 내리고서 내린 다음에 어플에 이제 팁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뜨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저는 이제 안 줍니다. 이제 눌렀죠. 양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 근거가 뭐였냐면 팁 문화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그 놀러 가기 전에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렇게 이제 그게 코로나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미국인들이 이제 전자결제 같은 게 많이 그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애플페이가 거긴 잘 돼 있어서 애플페이를 이제 찍으면은 이제 점원한테 직접 팁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팁을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해서 0%뭐 15%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다리면서 쭉 봤는데 계속 다 사람들이 0%를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유 택시 업체의 조사에도 의하면 40% 사용자의 40% 정도만 팁을 내나? 아니 반대였던 거일 수도 있는데 40%가 팁을 안 낸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그게 있대요. 대면에서 이제 돈을 주고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팁을 줄 때는 거기 이제 지인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런 레스토랑에서는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직접 주는 문화가 있는데 준데 그게 뭔가 체면 같은 것도 좀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팁 안 주고 그러면 진짜 물상식한 사람 막 이런 식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게 자세한 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팁 문화가 그렇게 발달이 돼 있는데 이제 직접 대면하는 거가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럴 때 이제 안 주는 사람들이 절반이나 이제 되게끔, 또 제가 실제로 체감했을 때는 뭐 이런 식당에서 실제 서빙을 하고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팁이 굉장히 많이 보기가 생각보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안에서 이제 뭐 이런 문화가 있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문제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음식과 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비스 이런 걸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 나쁘다라는 개념이 딱 잘라서 이건 나빠, 훌륭해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보통이야 뭐 이런 게 이제 좀 퍼지지, 멤버십이 좀 유연하게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 맛은 뭐 별로다 맛있다 뭐 이거는 어느 정도 그나마 이제 구별할 수 있지만 뭐 그래도 이 중간지대가 없진 않을 거고요. 팁을 뭐 뭐 예를 들어 뭐 어느 수준까지는 적다고 말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보통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뭐 많다라고 볼 수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팁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는 팁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막 이렇게 딱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서 음식의 맛에 따라서 굉장히 변주가 되는 거죠.
다양하게 팁을 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 만약에 뭐 서비스가 8점인데 음식 맛이 한 5점 정도다. 그러면 여기 만나는 지역 그래도 팁 꽤 주는 거죠. 뭐 15불 정도 주는 걸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퍼지 규칙을 사용해서 좀 유연하게 주는 것도 있다. 뭐 확률이랑 이제 표지 집합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확률을 이걸 다 설명드리려면은 정말 반 학기 정도는 투입해야 이게 설명이 가능하고 뭐 퍼지 집합도 이제 집합론의 한 부분으로서 굉장히 깊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확신도 같은 느낌으로 이제 사용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관심이 있으시면 좀 더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식의 표현과 추론을 다뤄봤고요. 그래서 이 지식의 표현과 추론은 결국에 어느 단계로 좀 넘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조합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새로운 질문,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참 또는 거짓 또는 어느 정도 내가 이거를 믿을 수 있는가 믿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개념하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를 인공적인 지능에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파트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지식의 표현과 추론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